자, 여러분들 그 시험 분석사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기업 회계 기준. 자, 1장에 이제 재무 회계와 회계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회계의 정의 해가지고 회계 정보 이용자의 어떤 경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실체, 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자, 이것이 경제적 실체야, 이게. 그래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돼 있는 이 정보. 근데 그거를 어떤 정보냐면 주로 이제 이런 재무적 정보죠. 재무적 정보. 즉 말해서 이렇게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정보. 자, 그거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학에서 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으로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한다. 이걸 보고 부기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적는 걸 보고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그랬죠. 복식부기로 해서 정보를 생산해내요. 그런 생산된 정보를 우리 이 정보 이용자죠.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이 돈 가진 사람들, 주로 이제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죠. 주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직원들도 있고요. 임직원들도 이런 정보를 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이 지원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세금을 징수할 거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도 있고요. 금융기관. 그래서 이 수많은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이용자한테 회사가 만든 정보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전달할 때 그냥 책 한 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잘 정리하는 스킬. 그게 우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흔히 외감법이라고 그래요. 외감법, 약자로.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이 기준서를 외감법을 근거로 해서 기준서가 만들어져요. 기준서가 이렇게. 그러면 이 기준서에 따라서 만든 양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져라.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져라. 이렇게. 그러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이 만든 정보가 기준서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고 투자하거나 주주가 되거나 이직하거나 취업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지원하거나 대출해 주거나 상환을 하거나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신들의 정보를 전달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생산을 강조한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용할 때 정보를 담는 요 재무제표를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라 이거죠. 법에 근거해서. 근데 일정 업체들은 이렇게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외부에서 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좀 해줘라.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왜? 정보 이용자가 저 기준서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기준서에 대한 전문가가 외부에서 이 기업과 독립되어 있는
외부 감사가 외부인이 그 외부인을 우리는 공인 회계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공인 회계사가 외부에서 감사를 해줘라.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 재무제표는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의견 표명을 좀 해줘라. 의견 표명을.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이 경영자가 만드는 거지.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재무제표 만들죠. 그 만들어진 거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표명하는 거지. 공인회계사가 만드는 건 아니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표명한다. 자, 요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 이제 그 내용들 좀 보시고. 자, 여기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자, 주로 이제 이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이게 외부 정보 다양하죠, 이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에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채권자가 될지 말지. 지금 현재 채권자 및 잠재적 채권자예요. 현재 주주 및 잠재적 주주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호해야 돼. 관련법이 외관법이에요. 외관법. 이렇게 보고수단은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연차 재무제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상장기업들은 주식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정보가 수시로 제공돼야 돼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이 며칠에 한 번씩 뚝딱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개월마다 재무제표를 공시해줘라. 재무제표를 이렇게. 자, 시간적 관점은 재무회계는 사실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그러니까 이제 재무회계는 이미 벌어진 거 가지고 정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게 주가 그래요, 주가. 하지만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 보고라고 해서 이거는 이 대상자가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경영자한테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야, 이게. 그럼 회사 내부에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보고서 법적인 강제력이 없죠. 회사마다 보고서 양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보고수단이 특수목적의 보고서고요. 근데 이 보고서는 주로 뭐냐면 경영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품의 원가가 얼만데 경영자는 가격 결정을 위해서 또는 올해 목표 판매량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미래지향적이야. 물론 이런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미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거지. 그래서 시간적 관점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라는 부분을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가장 기본적인 회계 개념을 좀 봤어요. 핵심은 식별하고 측정해서 이게 바로 생산 단계고 이것이 이제 전달해서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기술적인 거, 뭘 담아라, 어떤 걸 담아라, 어떤 성격의 정보를 담아라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준서에 있어요. 기준서에 이게 어떻게 측정하고. 자, 그러면 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바로 요거죠. 근데 이제 관련법이 뭐예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요 기준서에 따라 작성해라. 기준서에 따라 작성해라. 자, 근데 모든 기업들이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뭐 종업원 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은 기준서를 적용해서 이제 외부 감사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외관법에 따라서 우리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문제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디다가 위탁을 했냐면은, 왜냐면 이제 여기에 전문 이 회계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탁한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이트 한번 한국회계기준원 쳐보면 거기에 기준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한국회계기준원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주로 실무적인 것을 이쪽에서 하죠. 번역하고 뭐 이렇게 실무적인 것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서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발표는 이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이제 재개정 실무적인 건 다 해요. 이쪽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해가지고 일단은 이 기업이 적용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코리안 우리 IFRS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이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 미국 중심의 기준서를 가져다가 이제 작성한 건데, 이제 미국발 뭐 어떤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IFRS 유럽에서 만든 거, 이건 이제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유럽에서 만든 120여 개의 국이 협업을 해서 만든 기준서 이렇게. 그때 이제 일반기업회 기준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기준서예요.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기준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 전체 기업 총수 중에서 거의 90%는 다 이거 써. 일반기업회 기준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저기 나오는 대로 상장기업, 즉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상장기업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이거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KIFRS를 적용해야 돼, 이게. 그러면 일반 기업회 기준은 여기 비상장기업이죠. 비상장기업이다. 이렇게. 비상장기업. 근데 이 비상장기업 중에서도 IFRS를 선택한 비상장기업인데, IFRS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IFRS를 적용해야죠. 지금 일반기업회 기준, 요 비상장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중에서 거의 90%가 이걸 쓰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상장기업이에요. 그리고 금융기관이에요. 이게. 이건 의무야. 그리고 이 기업 중에서 이 IFRS를 선택한 기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이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 비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기업이 적용해야 될 기준서가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 일반기업 회계기준, 외과감사에 대해서 비상장기업, 그리고 여기 이 비상장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인데 요거는 요 외부 감사 받고요. 그 일반기업 표준 받아야 되고, 이거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구분해 놓으시고, 우리 시험 보면은 이제 이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데 다른 거하고 좀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비교하는 것. 특히나 요거 비교하는 거. IFRS하고 일반기업 기준 비교하는 거. 자, 일단은 IFRS를 외우세요. 상장기업, 금융기관,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 중에서 IFRS를 선택한 비상장기업, 거기는 무조건 IFRS 적용하고요. 그 외에 여기 상장이니까 이제 비상장기업은 이제 일반기업 기준 적용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외부 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장부를 뭐 세법에 따라 작성을 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구분만 좀 해놓으시고, 자, 여기 IFRS하고 요 일반 기업 표준의 비교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출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KIFRS는 여러분들 지금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또 일반 전문 자격사 시험은 다 이거예요. 시험 범위가. 근데 신용분석사만 이제 요게 시험 범위야. 요게. 왜냐면 이제 실무자들이 접하는 그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이 이제 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120여국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나라마다 그동안 써왔던 기준서, 문화, 환경,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만 세워놓고요. 그 안에서 알아서 해라. 나라마다 알아서 해라. 원칙 중심이지. 원칙 중심. 근데 일반 기업회 기준은 우리나라만 쓰는 기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이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라 자세히 써져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원칙 중심은 원칙만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야.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이야. 이게. 자,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이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예요.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 자, 연결 재무제표고 일반 기업회 기준은 개별 재무제표예요. 자, 만약에 A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B 회사가 있어.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독립돼 있어. 법적으로 A, B가 이렇게 따로따로 회사예요. 따로따로 회사야. 자, 그런데 A 회사가 이렇게 B 회사의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내가 A 회사인데 B 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그 의결권이 만약에 100% 있어요. 그 100%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B 회사 내 거잖아, 이거. 그냥 지분으로만, 투자해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00%도 그렇지만 80%도 어때요? 나머지 20%는 80%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마치 100%하고 똑같이, 우리 50% 과반수라고 하죠. 50%를 초과하는 게 반수의 과다 이거죠. 초과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A 기업이 B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지배한다라고 그래. 지배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배하게 되면 사실은 요렇게 경제적으로 하나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원래는 이게 다 내 회사인데 여기 지금 A 요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요걸 쪼개가지고 요 B 회사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내가 한 80%하고 20%는 다른 사람들 투자자를 좀 모집을 해. 이렇게. 근데 결국은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러면 내 거면은 이걸 합쳐서 이렇게 A하고 B를 합쳐요. A하고 B를 합쳐요, 이게. 그러면 자산도 A하고 B를 합치고 부채도 A하고 B를 합쳐요. 원래는 이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지분을 80%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건 합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은 A가 있고요. B에서 80%가 내 거지. 이렇게. 그리고 B에서 20%는 요걸 우리가 이 나머지 20%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B 집의 지분이다. 이렇게 그냥 별도 구분 표시만 해주면 돼. 어차피 A는 다 내 거고요. B의 80%는 내 거야. 이게. 그러니까 A 자체의 자산, 부채, 자본은 당연히 내 거지. 그리고 합친 거 있는데 요 B 있죠, B. 요 B에서 요 B 빼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 두 개 해서 이렇게 빼면은 요 자본이 나오는데 요 B의 80%가 내 거고 20%는 B집의 지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만든 재무제표를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이게 기본 재무제표예요. 이게. 그리고 이 A 자체의 재무제표도 알고 싶죠. 그럼 이제 그거는 추가해서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라고 해서 A 거 이렇게 지배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이렇게 또 추가로 공시하고. 근데 일반 기업회 기준은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따로다. 그래서 A만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것이 개별 재무제표라고 그래. B는 B대로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지배 기업은 이 연결 재무제표를 추가로 이제 이 공시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재무제표가 얘는 출발이 개별로 출발해서 연결 추가로.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별도로 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추가로 돼 있다. 그래서 이 국제기준하고 일반기업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국제기준은 120여 개 나라들이 협업하다 보니까 이 원칙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본문에다가 재량이 부여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마다 설명할 이 이유가 많지. 이제 그게 이제 설명이라고 하는 게 본문 외에다가 번호를 달아서 본문 외에다가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공시, 주석 공시라고 그래, 이게. 주석 공시가 강화돼 있어, 이게. 그 국가별 특성 할 얘기가 많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저 일반 기업들 중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본문에다 표시하고 주석에다가는 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가 들어간다. 본문에 웬만큼은 표시하고. 그리고 국제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중시해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협소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가치가 파악되기가 어려워.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정가치가 파악되는 것은 주식시장. 그 이제 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격이니까 그런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 더 확대해서 이 국제 기준보다 덜 적게 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특징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원칙 제정의 주체, 회계원칙. 이거 자유시장에 맡길 거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게 제일 핵심적인 단어죠. 자유시장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회계정보가 결정이 된다. 근데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회계 원칙을 제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규제접근법이야. 규제접근법. 왜냐하면 회계 정보를 공공재로 생각해요. 공공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는 비대칭이야.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에 있어서 취약해. 그리고 회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보에 굉장히 접근이 쉬워요. 그게 지금 자유시장 경우에 맡기면은 이제 이 정보 비대칭에 따라서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돼, 이게. 이거는 정보의 이 비대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에 이 유리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공공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건 법에 의해서 이 기준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규제기관에서 제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에서 재개정 공표하는데 실제 실무는 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실무를 이제 위탁해서 거기서 국제회계기준, 유럽에서 만든 국제회계기준 원문을 해석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 제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우리는 규제접근법. 규제해야 된다. 여기는 규제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규제해야 된다라고 공공재로
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계 정보. 자, 이제 1편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 회계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쓰는 기업 회계 기준에 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개념 체계는 기준서가 아니에요. 다만 기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종의 설명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근데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일단 이 개념 체계의 목적이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기준서를 들어가기 전에 기준서에 나오는 어떤 공통된 개념들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게 이제 재무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지. 그리고 재무보고 목적이 뭐다라고 해서 이 설명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역할은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재개정하는 주로 이제 우리 재개정하는 한국회계 기준 이 위원회 이제 이런 데다가 재무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일관된 지침. 왜냐면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설명집에 제대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그걸 토대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자,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해석하는데 이 도움을 준다. 자, 회계기준 제정기구에는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여기는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작성자한테는 해석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공시 또는 회계기준이 미비한 것은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서가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개념책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라서 그런 미비된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지, 이게 작성자한테는. 자, 외부 감사인은 우리 감사 의견 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준다. 의견 형성할 때 밑바탕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자, 회계기준 제정기구에는 재개정하는 데 도움 주고, 재무제표 이용자한테는 해석하는 데 도움 주고, 작성자한테는 작성하는 데 필요한 또는 작성할 때 회계기준이 미비하다면 거기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어떤 회계처리 방법을 개발해낼 수 있고, 외부 감사인한테는 감사 의견 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것이 제일 중요하겠네. 이게 어느 시험에나 다 나오는 얘기인데,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기준이 있고 그 앞에 설명서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공통된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근데 회계기준에 우선할 수 없어요.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는 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회계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회계기준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것이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개념 체계가 이렇게 이 개념이 밑바탕으로 해서 깔려 있어. 이렇게 개념 체계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요게 이제 개념 체계야.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이게 1순위로 회계기준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기준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미비한 것은 요것은 개념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미비한 회계 처리 방법을 개발해낼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2순위가 개념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 회계기준에 없을 때 이제 이거를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게.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개념체계 내용인데 여기는 기준서 내용이야. 그러면 개념체계에 없는 요런 기준서 내용은 기준서가 우선한다 이거지. 기준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하네요.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이 상충될 경우는 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회계기준 적용하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무 보고의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유용한 정보를. 그러면 아까 우리 기업이
기업이 정보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전달. 근데 전달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럼 이 재무제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재무 성과, 이 되어 있고요. 재무 성과는 뭐 다른 말로 그냥 경영 성과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자본 변동 이렇게. 이런 정보를 담아서 이 양식에 담아서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업의 어떤 정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자, 요것이 실제 경제 자원하고 의무.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재무 상태예요. 재무 상태는 자산부채 자본을 얘기하지. 자,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해요.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요것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다. 이거 재무보고다. 이렇게 재무보고다. 자, 근데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 요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담아져 있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그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가 담아져 있는 양식을 손익계산서라고 그래. 자본 변동에 대한 정보,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 현금 흐름표죠.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다가 별도로 번호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 자,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는 당연히 외워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영업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영업처분계산서는 직접적인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주석사항이야. 이건 이제 상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익영업처분계산서 이렇게. 그래서 요 수단 재무제표인데 일단 5가지 외우시고요. 이익영업처분계산서는 그 5가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주석사항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만드는 이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최종 경영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의견을 표명하게 해서 외부의 감사인이 만들어진 재무제표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의견을 표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감사인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틀려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재무정보 이용자, 아까 제가 현재 또는 잠재적, 지금 현재 투자자, 앞으로 우리 회사의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이 주된 정보 이용자예요. 자, 경영자나 재무분석과 신용평가 기관 같은 정보 중개이나 조세당국 감독 규제기관 및 일반 대중 이렇게 돼 있죠. 정보 이용자. 자, 이 사람들이 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이죠. 아니, 정보 이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거지. 그게 이거 빌려주는 거죠.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미래연금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 미래 캐시플로우 예측하고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수탁 책임, 평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재무보고의 목적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회사는 이 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유자들이야.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여기 만약에 은행이다. 여기는 이제 주주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을 댔어요. 여기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이 자산을 이렇게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면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운용이에요, 운용. 운용, 이렇게. 운용은
전문 경영인을 뽑아. 전문 경영인을 뽑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소유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이거 보고 주식회사라고 하죠. 주식회사.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주식을 사면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 돈을 받은 이 전문 경영인들은 자산, 이게 지금 제조업이면 공장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도소매면은 뭐 상품 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겠지.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맡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리인이에요. 이게 일종의 대리인이 자기네들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결과, 즉 말해서 이 재무제표 작성 비용은 일종의 대리인 비용이야, 이게. 감시 비용이죠. 감시 비용. 그래서 이 소유자의 이런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래서 경영자한테 맡긴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재무보고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이런 목적도 있고 순수하게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투자한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 내용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